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식품 보조제 혹은 영양제 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 뭐죠? 바로 종합영양제. 자, 여러분 혹시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종합영양제 어떤 걸 골라야 될까 하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비타민 종류가 많은지. 일반인들이 과연 이 수백 가지 종류의 그 비타민 중에서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르는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일반적인 의학 상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는가? 그런 교육적인 핵심적인 정보가 있는가? 오늘 제가 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종합 영양제를 고를 때 어떤 기준에서 골라야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비타민을 종합 영양제를 평가하는 안목을 갖게 될 겁니다. 다른 영양제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장 박사님, 요즘 너무 피곤해요. 특히 요즘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더 기운이 없어지고 힘든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영양제를 먹어야 됩니까? 제가 무슨 영양제 먹으면 안 피로하게 되느냐 이 질문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너무 피곤하다는 거야. 피검사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환자는 피곤하대요. 그게 스트레스 때문인지 수면 부족 때문인지 식이요법이 잘못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그 답을 찾으면서 영양제를 찾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또 저는 제가 임상에서 내과 의사로 있으면서 아마 저만큼 종합 영양제, 비타민 C, 비타민 B, 칼슘, 비타민 D 처방 많이 한 의사가 아마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비타민을 많이 처방합니다. 제 환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건 제가 처방한 비타민 종류를 먹고 있다는 거죠. 비타민이라는 것은 의사가, 그러니까 FDA에서 규정한 그런 어떤 처방약 외에, 그러니까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그런 식품 보조제도 요즘은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진료실에서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환자들에게 그 영양제를 고를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이 비타민을 고르는 아주 핵심적인 안목을 갖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비타민에 대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비타민 없이는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다.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비타민이 고갈된다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효소가 작동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생명에 직접 관계된 효소는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즉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주된 우리의 에너지원이죠. 그 탄수화물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뽑아내는가, 바로 그 과정에 관여된 효소들은 비타민이 없으면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생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음식물을 통해서 바로 그 음식에 있는 그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뽑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 화폐라고 하죠. 에너지 돈이라 이 말이에요. 에너지 커런시. 그러니까 우리가 ATP를 생산해서 효소를 통해서 음식물에서 온 에너지를 ATP로 전환해서 ATP를 생산해서 그 ATP를 분해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기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산가리가 왜 위험하죠? 청산가리를 먹게 되면은 에너지 스탑이 순간 올 스탑이 돼요. 세포에서 에너지 ATP 만드는 게 갑자기 완전 스탑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3분 내로 사망하게 돼요. 그 말은 뭐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고, 사람이 산다는 것은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산한다는 것이죠.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면 우린 죽는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음식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태양에서 온 겁니다. 태양. 그 빛에는 에너지가 있죠.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이 하나의 광자 같은 어떤 입자 같은 성질도 있고 파동 같은 성질도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 에너지 덩어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양자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식물에서 그 에너지를 캡처를 하는데 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생체 생물학적 분자 중에서 전자가 바로 그 에너지를 캡처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 즉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이 돼요. 이걸 이제 전자가 익사이테이션, 흥분했다고 그러죠. 그 흥분된 전자, 바로 그 전자에 바로 그 광자의 에너지가 들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식물에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데 쓰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뭐로 돼 있죠?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수소라고 하는 것이 이 고에너지 전자를 나르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예요. 수소 원자는요.
강력한 전자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탄소에 가서 붙어서 탄화수소가 되는 거죠. 그 탄화수소에 붙어 있는 그 수소의 막강한 고에너지 전자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효소를 사용하는데 그 효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로 비타민이 필요하다. 비타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B군이 바로 이러한 음식물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추출해서 ATP를 생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화수소를 산화시키면 최종 산물이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를 들여 마시고 내쉴 때 뭐가 나오죠? 바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인 메세인 같은 경우에 이제 산화가 되면은 나중에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래서 요즘 뭐 탄화수소를 갖다 우리가 규제하자 뭐 난리들 났습니다. 그거를 산화시키면서 우리가 자동차도 움직이고 또 우리 몸에서 그걸 또 산화시켜서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거기서 ATP를 만든단 말이야. 자동차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도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자동차도 내연기관도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그래서 탄화수소가 최종적으로 산화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ATP라고 하는 에너지 커런시 바로 화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ATP라고 하는 핵산을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 ATP를 이용해서 뇌도 기동할 수가 있고 근육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포도당 대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는요, 다른 인체 장기와 달리 포도당만을 주 연료로 씁니다. 물론 지방을 태워서 생기는 키톤바디라는 것도 있어요. 비상시에는 이제 우리가 지방을 분해해서 그것도 뇌의 연료가 되지만 아무튼 주 연료는 바로 포도당이 우리 뇌에서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포도당을 통해서 거기서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이 뇌에서 장애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중추신경에 심각한 장애가 오게 돼요. 임팩타민의 그 여러 가지 그 비타민 성분들을 분석하다가 상당히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자, 여러분 비타민을 살 때 비타민 B군에서 뭘 먼저 봐야 되죠? 비타민 B1, 티아민이라고 있죠. 여러분 비타민 B1 하면 B1, 뭐 B2, 뭐 B3, 뭐 B9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비타민 살 때 어떻게 보십니까? 티아민, 비타민 B1 써 있네. 여기 보니까는 120mg.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게 여기 티아민이 좀 희한한 티아민이 있어요. 그냥 티아민이 아니고 벤포티아민이라는 거거든. 제가 볼 때는 이 제품의 굉장히 그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포도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포도당은 뇌에서 주 에너지 원으로 쓰기 때문에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그 과정에 장애가 오게 되면은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포도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첫 번째 과정이 글라이칼로시스, 해당 과정이 있어요. 포도당이 처음에 분해가 돼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되면 뭐가 되냐면 파이루베이트가 됩니다. 이 파이루베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세포 안에서 세포질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포도당이 분해가 돼서 파이루베이트가 됐어. 해당 과정을 통해서. 그 파이루베이트가 여러분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이 뭐죠? 바로 미토콘드리아. 여러분 미토콘드리아가 뭐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셀폰의 그 배터리 같은 거죠.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로 공장이 이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파이루베이트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맨 안쪽 기질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구연산 사이클을 통해서 그 파이루베이트가 분해가 되고 산화가 되면서 거기서 고에너지 일렉트론,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NAD, FAD라고 하는 그 강력한 그 전자를 갖다가 운반하는 매개체인 NAD, FAD로 이동이 되고 그 NAD, FAD가 이제 환원이 돼서 그 강력한 그 수소 그 원자를 가지고 그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만약에 티아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파이루베이트가 크랩 사이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는 거지. 아세틸코에이가 없으면 크랩 사이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포도당을 흡수했지만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없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러한 티아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거에 대한 제가 오늘 간단한 강의를 할게요. 자, 이 티아민 부족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병이 바로 베리베리 병이라는 게 있어. 베리베리. Extreme weakness라는 뜻이야. 극심한 쇠약증. 두 가지가 있어. 드라이 베리베리가 있고 웻 베리베리가 있어. 드라이는 뭐냐? 말랐다는 거 아니야. 말랐다는 게 뭐죠? 주로 신경통을,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주를 이루는 베리베리를 드라이 베리베리라고 그래. 또 웻 베리베리는 뭐냐? 웻하면 뭐죠? 젖었다는 거지. 바로 피, 혈액과 관계된 거, 심장, 심부전증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의 순환계통에 장애가 오죠. 그걸 이제 웻 베리베리라고 그래요. 드라이 베리베리 같은 경우는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이 주를 이루는데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보행 시 균형을 잘 잡지 못해요. 그리고 정신착란, 마치 그 술 많이 먹은 사람들 주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막 정신착란 상태가 막 오고, 그 다음에 안진, 눈알이 막 떨리는 거야. 눈알이 막 떨리고, 그리고 하체 근무력증. 그러면 왜 베리베리는 무엇이 문제냐? 심장이 약해져서 심부전증 증세가 주를 이루는 베리베리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심장이 뭐죠? 심장이 바로 근육덩어리 아닙니까? 심장에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숨이 차게 되지. 숨이 차게 돼. 왜? 피를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비타민 B1, 티아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말초신경에 문제를 가져오죠. 심장도 약하게 만들죠. 아주 극도로 쇠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기운을 못 쓰게 되는 거야. 우리가 밥은 먹지만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티아민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그 밥의 에너지를 한 20% 정도밖에 우리가 못 뽑아내게 돼. 한 공기 먹었어도 실제로 여러분 한두 숟갈밖에 안 먹은 거하고 똑같은, 한마디로 완전 굶주리게 되는 거죠. 그것만 봐도 이 티아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티아민 부족에 더 심각한 건 베르니케 뇌병증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 베리베리에서는 말초신경 손상이 주증상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중추신경이 이제 손상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옵탈멀 플리지아, 안근마비, 눈을 갖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움직이를 못하는 거야. 바깥쪽으로 못 돌리는 거지. 또 운동실조가 와요. 동작이 서투르고 동작 간의 협조가 안 되는 증세.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의 동작이 이와 매우 유사하죠. 운동실조가 오고 그다음 컨피전, 정신착란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뭐가 있냐? 바로 코르사코프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게 유명한 증후군인데 이건 주로 이제 알코올리즘, 장기간 술을 많이 먹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 알코올에 의해서 비타민 B1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뇌 손상이 오는데 콜사코프까지 가면은 이거는 거의 뭐 약이 없어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이제 기억 상실증과 작화증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이 상실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자기가 기억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막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컨파빌레이션 작화증이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지어낸다고. 예,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막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티아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티아민이 이렇게 부족할까요? 주 이유는 우리가 쌀이라든가 보리, 이런 밀가루, 여기서 껍질을 다 벗겨서 먹잖아요. 원래 그 껍질에 바로 티아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푸드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리얼이라든가 파스타 국수 같은 경우 보면 fortified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비타민 B 종류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고 우리가 그러한 흰쌀밥, 그 다음에 밀가루를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대부분 비타민 B 부족에 빠지게 됩니다. B1이 왜 부족해지기 쉬우냐? 자, B1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화학 구조를 보면 이게 굉장히 물에 잘 녹는 성분이에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음식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섭취를 하지만 이게 체내에 머무르지 않고 금방 오줌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흰쌀밥, 흰밀가루에는 비타민 B1이 없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보충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비타민 B1 부족에 빠지게 되는데 벤포티아민을 이용해서, 벤포티아민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티아민 비타민 B1인데 이게 벤포티아민이거든. 여기 보면 벤젠링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벤젠링은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죠. 물에 잘 안 녹는 거거든요. 이 티아민이 왜 금방 우리가 소실된다 그랬죠. 물에 너무 잘 녹기 때문에 오줌으로 금방 나가는데 벤포티아민 같은 경우는 여기 기름에 잘 녹는 이 벤젠기를 하나 붙여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체내에 좀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몇 가지 논문을 보니까요, 벤포티아민이 요즘에는 그 당뇨병 환자들의 그 말초신경병증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금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이런 물에 잘 녹는 티아민보다 아마 신경조직으로 침투가 더 잘 돼서 그러한 그 말초신경병증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벤포티아민이 120mg이 들어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용량이죠. 보통 우리가 티아민이 하루 필요한 게 한 1.2mg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 비타민은 극도로 피곤한 사람들, 굉장히 피곤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이건 피로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문 비타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비타민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티아민을 뭘 사용했는가. 니코틴산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비타민 B3를 얘기하는데 이 니코틴산 아미드가 왜 굉장히 중요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제가 강의를 좀 할게요. 아까 제가 태양에서 온 그 광자에 의해서 고에너지 일렉트론이 만들어지고 그 고에너지 일렉트론을 날르는 그 매개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NAD라는 게 있어. 이 NAD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분자 구조를 잘 보세요. NAD가 뭡니까?
니코틴, 어마이드, 다이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핵산이 지금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칠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니아신 비타민 B3예요. 즉 그 말은 뭐냐? 이 니코틴 아미드가 없으면은 NAD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NAD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나르는 바로 매개체다. 따라서 NAD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아까 제가 티아민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예, 티아민 굉장히 중요하죠. 크랩 사이클을 돌려야 되니까. 하지만 티아민이 충분히 있다 하더라도 니아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비타민 B3가 부족하게 되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비타민 B1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B3가 또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B3는요, 부작용이 있어요. 예. 이거를 고용량을 쓰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 이걸 약으로 썼는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얼굴이 하얀데 왼쪽에 있는 남자는 저 얼굴이 빨갛죠. 보통 이제 우리가 니아신이라고 얘기하면 니코티닉 애시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비타민 B3고.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산을 갖다가 여기 아마이드를 딱 붙였거든. 그렇게 되면 이걸 니코틴 아미드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는 부작용이 없어. 이거는 많이 먹어도 이 안면 홍조증이 안 생기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니아신, 바로 니코티닉 애시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니코티닉 애시드면 안면 홍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비타민 B3를 본다 보니까 니코틴산 아미드를 썼어. 그것도 무려 50mg 들어있어. 굉장히 이건 고용량이죠. 이게 바로 비타민 B의 안전한 배합이라는 거죠. 비타민 고를 때 니코틴 아미드로 된 걸 해야지. 만약에 니코티닉 애시드 같은 걸 선정하게 되면 고용량 썼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이 간지러울 수 있다는 거. 다행히 니코틴 아마이드를 썼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이 비타민 B3가 NAD 성분인데 이게 부족하면 유전자 손상을 수리할 때도 장애가 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B3가 부족한 상태에서 태양을 쐬게 되면 피부에 썬번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수욕 오래 하고 나면 얼굴 빨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비타민 B3가 부족하면 조금만 햇볕을 쐬도 막 그냥 몸에 그 반점, 막 래쉬가 막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피리독신이 얼마가 들어있냐? 50mg. 이것도 굉장히 고용량인데 자, 여러분 비타민 B6는요 아미노산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타민 B6도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지만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유일하게 독성이 있어요. 이거는 좀 심각한 독성이야. 아까 니아신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이 좀 빨개지고 말잖아요.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과량을 복용하게 되면 말초신경이 파괴가 되고 나중에 치료가 안 돼. 후유증이 영구히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비타민 B6는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메가요법을 하다 보니까 비타민 B6를 뭐 어떤 사람은 막 100mg, 200mg 먹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자, 여기 비타민 B6가 얼마냐? 50이 들어있거든.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야. 예전에는 500 이상이라고 봤는데 최근 나온 논문을 보면 100에서 300에서도 이게 온다는 거야. 근데 요즘 많은 비타민 B 그 컴플렉스 보니까 100mg 넘는 제품들이 많아요. 절대 그런 건 사면 안 된다. 하루에 100mg 미만을 사용해야 안전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50mg이 아주 스윗스팟, 메가 도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안전한 도주고, 그 다음에 우리 남성들에게 희소식. 이 남성 건강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요? 뭐 담배 피지 않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뭐 허리 둘레. 물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진짜 놀라운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정자 숫자가 중요하다. 남자는 정액 1cc당 정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망률이 준다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논문이 있어. 2002년도에 Fertility, Sterility,라는 그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야.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인데 불임 남성, 그러니까 임신을 잘 못 시키는 남성들에게 아연하고 엽산을 병용 투여를 한 거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징크, 아연이 정력제인가라는 제 그 전설적인 강의 아시죠? 거기서 제가 아연이 부족하면은 남성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고 정액의 볼륨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아연하고 엽산 동시에 투여한 거야. 엽산 5mg과 징크 설페이트 66mg을 26주간 매일 투여했더니 남성 불임 환자에게서 정상적인 정자 숫자가 무려 74%가 증가가 됐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정상적인 정자, 그 모양이 정상적인 그 정자 숫자가 74%가 증가가 됐다는 거야. 엽산을 동시에 투여했더니 여기 보세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아니 뭐 닥터지 않고 정자 숫자가 뭐가 중요해?
뭐 그렇게 요즘 뭐 아기들도 많이 안 나는데 뭐 정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기가 막힌 논문이 또 어디 있냐? 하버드 의대에서 발행하는 하버드 맨스 헬스 워치 2011년 어거스트 8월 달에 발행한 보고서를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거기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의 정액의 정자수가 일시시당 4,000마리를 넘으면서부터 남성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1963년부터 2001년까지 덴마크의 한 불임 클리닉을 찾은 5만 1,543명의 덴마크 남성들의 정자 숫자를 분석한 결과 정자 숫자가 최고치인 사람은 정자 숫자가 가장 낮은 남성보다 사망률이 무려 43%나 낮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남성들에게 중요한 거고 또 뭐 바이오틴이 그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뭐 그건 뭐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히 여기도 바이오틴이 들어 있네요. 자, 요즘 사람들이 면역력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뭐 비타민 C도 먹고 비타민 D도 먹는데 과연 그게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있다고 밝혀졌어요. 여러분 비타민 C가 얼마가 들어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비타민 C가 들어있네요. 아스콜빈산 250mg이 들어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비타민 C를 제가 하루에 500mg 이상 먹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250mg이면요. 요즘 면역력을 나타내는 그 백혈구 있잖아요. 완전 포화 상태 됩니다. 한 100만 조금 넘어도 거의 완전 포화 상태예요. 250이면 저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제가 그때 레빈 박사의 그 논문을 인용했죠. 여기 보면 비타민 C를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때 감기 발생 위험이 5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이것만 보더라도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합 비타민을 고를 때 비타민 C가 있는지 꼭 봐야 돼. 250mg. 저는 굉장히 아주 그 스위스팟이라고 250에서 한 500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500 정도 쓰는데 500 쓰는 이유는 250짜리 구하기 어렵더라고. 그냥 다 500으로 나오니까 요즘에 뭐 기본이 요즘 1000이니까 그래서 저는 500을 먹고 있는데 250 문제 없습니다. 또 비타민 D가 요즘에 또 엄청 뜨고 있어요. 또 임상 데이터가 있는데 비타민 D를 복용했을 때 바이러스 감염, 인플루엔자, 비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다 포함해서 발생들을 유의하게 감소시켜준다는 또 논문이 나왔어. 이것도 또 엄청나네. RT-PCR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검출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세요. 비타민 D를 투여한 그룹하고 위약 그룹 간의 해저드 레이셔를 봤는데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게 발생이 감소가 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 이 두 가지가 면역력에서 특히 바이러스성 질환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요즘과 같은 코비드19가 유행하는 이런 때에 비타민 C와 바이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결핍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항산화제, 요즘 많은 분들이 항산화제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산화제 하면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물에 잘 녹는 비타민 C가 있고 또 기름에 잘 녹는 비타민 E. 보통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보는데 진짜 항산화제의 끝판왕이 뭐냐 바로 셀레늄이야. 셀레늄은 뭐죠? 미네랄이에요. 왜 셀레늄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 있지만 항산화 효소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글루타치온 폭시데이스. 이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효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셀레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효소에 보면 히스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셀레노시스틴, 셀레늄이 가서 붙어야 돼. 그래야지만 바로 이러한 리피드 페록사이드, 이런 활성산소, 그 리피드 페록사이드를 갖다가 해롭지 않은 걸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글루타사이온 페록시데이스가 항산화 작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보통 우리가 종합 영양제 찾을 때 비타민 C하고 E만 보잖아요. 셀레늄을 꼭 봐야 돼.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셀레늄 함유 건조 효모야. 이게 올게닉 셀레늄이지. 보통 이제 싸구려 셀레늄은 소디움, 셀레나이트 이런 무기 셀레늄이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 효모가 들어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셀레늄도 이스트, 효모에 들어가 있는 걸 쓰라 이 말이야. 그게 제일 우리 몸에서 이용을 잘할 수 있어요. 임팩타민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원료 선정도 전부 선진국 G7에 있는 국가들에서 만든 그런 원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믿고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고르는 안목이에요. 비타민 B군을 다 봐야 되고 B1도 이렇게 벤포티아민 같은 그 체내 이용률을 최대한 높인, 왜냐하면 대부분 물에 잘 녹아서 너무 빨리 빠져나가니까 그러한 활성형 비타민 B1을 쓴 거 굉장히 장점이고, 누가 이거를 처방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저는 이걸 처방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건 한마디로
무한 경쟁 시대에 피로에 파김치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중병 후에 회복 중인 사람들에게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영양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 영양제를 고르는 안목, 태양에서 오는 그 광자, 그 에너지를 어떻게 식물이 캡처를 해서 고에너지 일렉트론을 그걸 운반해서 거기서 그걸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뽑아내는지 오늘 굉장히 힘든 강의였는데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 비타민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려고 해요. 비타민 B1에 대해서도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고 해당 과정, 크랩스 사이클, 구연산이 뭐고 이런 걸 제가 앞으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생화학적인 거, 유기화학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의 수준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